자,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강의하면서 이 시간에 제일 어색합니다. 한 2달 놀다가 와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목표하신 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목표하신 바 잘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날 첫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걸 하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합격 전략 설명에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략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합격 전략이 딴 게 뭐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자,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 한번 그냥 찾아서 보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강의 소개만 좀 하고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 2월 달은 윤리사상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서양윤리, 동양윤리, 한국윤리 요 세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게 전체적으로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배점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학자 수도 좀 많습니다. 학자 관련되어 있는 학자 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부담은 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윤리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 내용에서 약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시는 게 나중에 선생님 되셨어도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리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사상도 마찬가지일 거고 교과, 교육론도 마찬가지일 건데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론을 이해를 하시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근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제 서술형 바뀌고 그건 한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주제들은 다 출제가 되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주제들은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를 이상하게 내요. 이건 어떤 스타일의 문제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전처럼 선호지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왜 수능 문제들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중에 답을 작성하면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발문이 어려워요. 발문이. 그러니까 이게 뭘 묻는지 문제를 꿔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했으면 문제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문제도.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출제 의도를 캐치할 수 있고 지금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답 보시고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거 아니에요. 논문은 그냥 책 쫙 깔아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가면 암기가 결국은 합격을 결정을 하겠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는 반복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 이틀 지나면은 그중에 50% 날아갑니다. 50%만 날아가면은 다행이게 복습이 충분하지 않으면 한 며칠 지나면 100% 날아가거든요. 암기는 반복이에요. 암기는 반복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 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1년도 아니잖아요. 그죠? 반복의 횟수를 가급적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아마 시험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아마 전 파트를 보는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만약 충분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요.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복습을 하실 때 한 번 정도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미뤄두시지 마세요. 나중에 한 7, 8월 달에 이렇게 암기하겠다? 우리 과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다면 많고 적긴 적고 어쨌든 간에 해야 될 분량이 꽤 됩니다. 윤리사상도 있죠. 정치사회사상도 있죠. 교과 교육론 있죠. 응용윤리 있죠. 통일교육론 있죠. 모아놓으면 꽤 많은 양이에요. 그게 7, 8월 달 이쯤 가서 암기하겠다? 그럴 수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충분하게 좀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급할 겁니다. 다급할 거거든요. 그래서 출발하는 때부터 암기를 그러니까 미뤄두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좀 암기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은데 이게 또 이해와 상호작용을 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그 어떤 한 파트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붙잡고 일주일씩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떨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뭐 저희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공계의 물리학의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또 당신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운대요. 그냥 외운대. 왜냐하면은 실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외워도 되는 거죠. 다 그냥 외운답니다. 외운다. 자, 너무 한 파트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반복하실 때 또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암기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나. 그래야만 주어져 있는 시간 내에 다 쏟아놓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있으니까 잘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뭘 이해를 하고 뭘 암기를 해야 될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이거 윤리사상이니까 뭐 윤리학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이론이든 간에 그 이론 체계가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이론에는 반드시 그 이론을 전개하신 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 이론에 주제가 있어. 물론 대주제가 있고 대주제에서 파생되는 소주제들이 있겠죠. 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발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시면 위에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밀하고 묶어가지고 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두 학자의 견해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그 두 학자가 덕과 행복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루었어요. 그걸 주제로 해서 다루었고 일정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주제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학자가 왜 주제를 제시했는지까지 그 맥락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신다면 논문은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는 이 사람이 던진 문제가 문제가 타당한 문제냐까지 고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지금 문제를 잘못 던졌다. 그게 논문의 주제는 될 수 있어요. 논문을 쓸 때는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 잘못 던졌다. 타당하지 못한 주제다. 물음이다. 문제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보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지금 예를 들어 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덕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의 발문, 즉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그러면 주제가 던졌으면 어떻게 해요? 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한 자기 대답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던졌으면 덕은 뭐다라고 어떤 자기 견해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견해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절대. 자기 견해를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견해를 지지하기 위한 주장들을 쫙 이렇게 전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할 텐데 그 이론이 그야말로 이론이고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면은 저 주장에 사용된 개념들이 있어요. 이 주장에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아까 덕이란 뭐냐 이렇게 물었다라면은 만약 이게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이거든요. 덕이란 뭐냐? 질문하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소크라테스의 결론적인 주장이에요. 덕은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 요것만 봐도 안에 지금 개념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덕하고 지식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개념은 정의를 가져요. 모든 개념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의가 없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이 덕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지식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개념을 파악한다라는 건 그 개념의 정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학자가 저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정의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해와 암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이론은 개념들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개념들에는 중액적인 개념이 있고 그 중액적인 개념을 지켜주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생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요 개념들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론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그 개념은 정확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덕이 뭐냐? 지식이 뭐냐? 뭐 인이 뭐냐? 예가 뭐냐? 뭐 본연지성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그 학자의 정의.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은 시험 다 마치고 합격하신 다음에 논문 쓸 때 하세요. 논문을 쓰실 때 하면 돼. 왜 순자가 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지? 이 예에 대한 정의가 올바를까? 의심을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이긴 하나 시험을 보시는 현재 상황에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순자가 이렇게 정의했다. 그 정의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달리 말해서 그 사상가의 사유만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고요. 자, 모든 이론은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 사용됐고 이 개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냐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덕은 지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덕은 지식이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리가 있어요. 그 하나의 이론 체계,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이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주장을 이끌어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주장을 통해서 이 주장을 이끌어냈는지 하기 때문에 그 보통의 일반적인 이론 체계에서 보면은 충액이 되는 주장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같으면 덕은 지식이다라는 게 이게 그 결론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덕은 지식이다. 이 주장을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정당화해주는 주장들이 있어요. 여기도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이론을 보실 때 이 사상가가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 사상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장을 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사용된 개념들은 어떤 것인가.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단지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비문학 이 글들을 읽었을 때도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사실상 이런 관계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개념과 개념의 관계들, 그것들로 이루어진 주장들, 이런 것들,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니까 이론을 보실 때, 자, 출발점은 무슨 주제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소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 그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적인 개념들이 뭐냐? 요걸 이해하고 요걸 암기하는 게 공부거든요.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사고를 하는 동물이에요. 사고를 하는 동물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학은 사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론 공부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에서 막 뒤죽박죽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논리적 관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사고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럼 포기하기도 하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구나 라고 생각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은 없어요. 사람이 쓴 이론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신이 쓴 게 아니잖아요. 공자가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전개한 이론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공부를 하시다가 조금 이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좀 참고 꾸준히 하시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포인트를 좀 맞춰서 글을 읽으세요. 글을 읽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 강의 자료를 아마 나눠드린 게 있을 텐데요. 두 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가 보충 자료 되어 있고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악필입니다. 천하의 악필입니다. 제가 쓴 걸 또 한 이틀 지나면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교정이 안 돼요. 하기 때문에 저한테 판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PPT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 자료 나눠드린 건 요 PPT 요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담긴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재에 제 강의한 거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뭐 덧붙이든지 어떻게 활용을 좀 하시고 다음에 하나가 주요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자의 핵심 개념들을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옆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들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파트가 끝날 때마다 그 보충 자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8페이지 보시면은 학습 포인트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일종의 주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들이거든요. 이 주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이렇게 뭔가 글을 쓸 수 있다라면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만들게 된 동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 노량진에 처음 온 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턱 쏠려고 처음 와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하여튼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다. 못한 건 아닌데 전액 장학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 장학금 이런 게 없었을 때예요. 장학금이 되게 작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제 자랑이지만 그때 전액은 1, 2, 3, 4학년 통틀어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했는데 그때 저는 철학과잖아요. 철학과이기 때문에 시험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간에 이렇게 지문 같은 것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데카르트 공부했다. 한 학기에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내면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이렇게 질문 한 3개 정도 던져요. 이렇게 쭉 던져놓고 비포지 있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비포지 앞뒤라고 쫙 쓰는 겁니다. 시험 시간에 쭉 쓸 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일단은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선생님 농담까지 다 필기했습니다. 농담한 거 이렇게 다 필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다음에 비포지를 구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쫙 작성을 했습니다. 답안을.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완전히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외웠어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 그냥 진짜 조사는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데카르트라 그러면 제가 예상 문제로 한 10개를 뽑으면은 거의 예외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다르게 강의하신 건 없잖아요. 강의를 하셨으니까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그게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뭐 다른 분들한테는 잘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복습이 되었다. 이런 공부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달라진 게 강의 날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강의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목요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들 토요일 날 강의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니까 저희 과목처럼 작은 과목은 큰 과목에 밀려가지고 강의실이 없대. 그래서 목요일로 그때 뭐 그렇게 이렇게 쫓겨난 게 올해부터는 좀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활용하는데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토요일 날 강의를 하면은 불금에 날뛸 수가 없죠. 아침부터 와야 되니까 그 전날
힘차게 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을 좀 알차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웬만하면 또 주말에 좀 느슨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일주일이 그날로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도 월요일 되면 또 새롭게 좀 출발하니까 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기고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좀 토요일로 하도록 하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10분 쉬는 걸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드리겠고요.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11개월 이제 첫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데 저희 집 꼬마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중2병이 더 많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2짜리가 있는데 기말고사를 이제 뭐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나가지고 왔는데 조금 실망스러운가 봐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좀 애매한 것 같다.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도 아니고 애매라는 표현은 그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능력이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좀 실망감을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래의 95%는 다 애매하다. 천재들은 0.1%도 안 됩니다. 95% 그리고 뭐 또 아예 둔재들도 제 생각에는 뭐 몇 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애매한 겁니다. 좋게 표현해서 중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애매합니다. 그 애매하신 분들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애매하신 분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왜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매하신 분들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신 분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결국은 성실함이 결과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함이 얼마만큼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잘 사용을 하느냐가 아마 그 경쟁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너무나 뭐 평범한 이야기고 너무 쉬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삶의 루틴이 좀 적어도 11개월 정도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자꾸 주변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삶이 복잡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생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뭐 합격을 목표로 하시고 계시니까 11개월 정도까지만이라도 삶의 루틴을 좀 굉장히 단순하게 뭐 집, 뭐 공부하는 장소,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12개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외롭죠. 외롭고 지루합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은 원래 외롭고 지루해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외로워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되고 지루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암기는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지루합니다. 정말 지루한데 그거는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루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서 즐거움은 그 쾌락이라는 거 결국 욕망이 충족돼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암시를 주시고 욕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 공부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넘어야 될 어떤 벽들이 있는데 그 벽들을 넘었을 때 느끼는 쾌락, 즐거움, 그렇죠. 그런 욕망과 즐거움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11개월만 하시면 돼. 11개월만 하시면 됩니다. 평생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안 하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 평생 그렇게 살라 그래요. 살라 그러진 않은데 11개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겁니다. 애매한 사람이 결국은 성실하셔야 돼요. 시간을 잘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년 동안 저를 좀 도와주실 조교 선생님 한 분만 좀 다른 일 하는 건 없고요. 제가 요 1시간 끝나 수업 끝나면 이제 칠판 좀 정리해 주시고 아침에 남들보다 한 10분에서 20분 일찍 오셔가지고 자료 배포해 주시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거든요. 하니까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은 요 강의 시간 끝나고 쪽지에다 그냥 이름만 적어가지고 요 4층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한테 주시면은 만약에 신청자가 복수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여신 제비뽑기를 하도록 할게요. 혜택은 뭐 다들 뭐 그냥 학원가의 통상적인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료를 받지 않고 뭐 이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은 아니죠. 노동의 대가죠. 노동의 대가인데 뭐 수강료 면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럴 테니까 다른 일 하는 거 없습니다. 절대 없고 칠판만 열심히 하고 자료만 좀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 있으시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작은 쪽지에 이름만 적어가지고 그냥 올려주시면 제가 운명의 여신에게 이렇게 신탁을 받아가지고 선출하도록. 물론 뭐 한 분이시면 뭐 그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자, 관심 있으신 분 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뭐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서양윤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윤리인데 물론 뭐 서양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집트라든지 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뭐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고대 근동이니까 서양이라고 했으니까 서양의 윤리는 출발점은 소피스트로부터 잡습니다. 그 이전엔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 인간의 문제보다는 자연의 문제를 다뤘거든요. 윤리를 다룬다는 건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서양 윤리는 소피스트들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분들이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제 생각에도 소피스트들 단독으로 출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의 윤리 이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 프라타고라스인데, 원래 요거는 철학과에서는 소피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기다 복수용으로 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소피스테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학파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개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러가지고 소피스테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단어의 어원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소피거든요. 현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 이런 뜻인데 서양의 주류 사상이 있잖아요. 특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려오는 그런 주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류에서 이분들이 소피스트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글에 진짜 수많은 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궤변론자들 뭐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역사적 소피스트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인가? 뭐 다른 한편에서 연구가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정치사회 사상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 등장하는 학자가 하면 칼 포퍼 같은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칭송을 합니다. 이 소피스트에 대해서 플라톤을 굉장히 미워하고 오히려 칭송하긴 하나 자, 적어도 우리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분들의 윤리 이론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윤리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뭘 탐구했고, 탐구 목표가 뭐였고, 탐구 방법이 뭐였냐. 아까 말씀드렸죠. 소피스트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였어요. 자연 철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이 세계의 제1원리를 발견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건 변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걸 창출해내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어떤 제1의 원인, 그런 걸 탐구했거든요. 인간이 탐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발전하고 특히 아테네 중심으로 문화가 꼽히고 이러면서 학문의 대상이 이제 자연에서 인간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아니고 인간과 관련된 것들, 뭐 언어라든지 종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시가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소피스트들의 탐구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소피스트는 자연철학자들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활동 목표는 뭐냐?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 뭐 이 정도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한데 이분들이 탐구 대상을 잃은 거고 탐구 목표를 잃은 거였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탐구 대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탐구했냐? 이분들이 사용한 탐구 방법이 경험 관찰에 입각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인식론적 상대주의 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일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탐구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방식도 없는데, 방법도 없는데,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자, 그리고 그러면 지식의 가치가 뭐냐? 지식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건 유용성에서 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인식론적 상대주의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상대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대주의. 우리 교과서에도 아마 소피스트하고 이렇게 대별해가지고 물론 윤리학적인 보편주의고 윤리학적인 상대주의지만 요거 이제 대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피스트를 탐구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상대주의다. 상대주의인데 그리고 이 상대주의를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인식론에서의 상대주의와 윤리학에서의 상대주의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윤리학에서의 상대주의예요. 그런데 요 인식론에서의 상대주의는 그 윤리학에서의 상대주의가 어떤 기반 하에서 형성됐는지 그 토대가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요 주제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음에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인식이 가능하냐? 자, 보편타당하다는 말은 뭡니까? 시공간을 관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그러니까 시간의 변동이라든지 공간의 변동,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시공간을 관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인식,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식 있잖아요. 이 인식이 가능하냐? 이런 인식이 가능하냐? 자,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왜 불가능한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세계의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를 봐야 돼요. 인식 대상. 자, 이 대상 인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일단은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 대상 있죠? 그 인식 대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변적인 인식 대상. 그걸 대상으로 하여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어떤 전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전제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그리고 영원한 존재 있잖아요. 그 존재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요런 가변적인 인식 대상과 관계하는 인식 주체의 주관적 경험의 산물이 대상 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인식론이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인식의 통로는 감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이상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감각 경험. 우리 오관을 통해서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감각은 어때요?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어떨 때는 동일한 뭐 물온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차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원하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감각 경험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식은 이 감각 경험으로 한계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넘어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인식 대상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감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면, 그렇죠? 제한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보편타당하고 영원불변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인식 대상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는 바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바도 있잖아요. 이 판단은 상대적 타당성만을 지닌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때 상대적 타당성이 무슨 말이냐면 판단자 있잖아요. 그 판단자에게만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판단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이거는 둥글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건 네모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 칩시다. A는 이걸 둥글다라고 판단을 하고 B는 이걸 네모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그 판단은요, 그렇게 판단한 그 판단자에게는 참이에요. A가 아까 내린 판단 있잖아요. 그 판단은 A에겐 참이야. 그리고 B가 내린 판단 있잖아요. 그 판단은 B에게는 참이에요. 이게 상대적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게 아니야. 판단자에게만 타당한 겁니다. 그 판단자에게만. 자, 그래서 보편 타당한 절대적 지식 우리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예요.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만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 있는 존재자들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해요. 인식은 불가능하고, 자, 개인들이 내린 판단의 진위를 판정해주는, 자, 아까 A는 둥글다 그러고 B는 네모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A의 판단과 B의 판단 중 무엇가 참이냐? 자, 이거 두 판단 중에 참임을 가려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입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라는 건 없다. 그런 기준은 없다. 자, 그 개인들이 내린 판단의 진위를 판정해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인식론에서의 상대주의거든요. 요 아이디어가 그대로 윤리학에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윤리학에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윤리적 상대주의. 자, 이것도 문제는 자명합니다. 보편 윤리가 가능하냐는. 시공간의 가변성이나 특수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윤리가 가능하냐는. 윤리가 가능하냐. 보편 윤리가 가능하냐. 자, 논리를 한번 볼게요. 개인이 지닌 도덕 판단 혹은 도덕적 지식. 자, 어떤 행동, A가 있다라고 칩시다. 어떤 행동 A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김 씨는 이 행동에 대하여 선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이 씨는 이 동일한 행동에 대하여 이건 악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쳐봤어요. 자, 아까 지식은 상대적 타당성만 가진다 그랬죠. 자, 도덕 판단도 하나의 지식의 일종이라면 도덕 판단도 상대적인 타당성밖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 타당성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행동 A에 대하여 김 씨는 선하다라고 판단했고 이 씨는 악하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판단하려면 이 사람들이 원래 선이라든지 악에 대한 개념을 각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지금. 선과 악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 씨는 동일 행동에 대하여 선하다고 판단하고 이 씨는 악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판단은 김 씨에게는 참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 씨에게만 참이에요.
김씨에게만. 그리고 요 판단은 이씨에게만 참여해요. 이씨에게만 참여해요. 자, 개인이 지닌 도덕 판단은 상대적 타당성만을 지닌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판단자에게만 참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 없어요. 따라서 보편 타당한 도덕 판단,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똑같이 그러면은 요 두 판단의 진위를 가려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도덕 판단의 진위를 판정하고 상이한 도덕 체계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해주는 보편 타당한 절대적 기준, 이런 거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요 입장으로부터 몇 가지 결론들이 도출이 돼요. 어떤 결론들이 도출되는지 봅시다. 자, 어떤 도덕 규범이 있죠. 우리 사회에도 우리 사회의 도덕 규범이 있잖아요.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형태의 도덕 규범. 한 사회는 그 도덕 규범들의 체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도덕 규범, 그러면 그 규범의 효력은 그게 미치는 영향은 그 규범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사회로 한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개인,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 있죠? 이걸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보편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주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독단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관용 같은 가치들이 좀 강조되고요. 어쨌든 요 주장으로부터 이런 주장들이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그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좀 동떨어진 주제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회사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의류 브랜드 중에 온팔로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온팔로스가 있는데, 그래서 저기 웃겼는데, 저거 왜 브랜드 이름을 저렇게 온팔로스로 지었을까? 온팔로스가 히라보로 뭐냐면 배꼽이란 뜻이에요. 배꼽이란 뜻인데, 그 고대 아테네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이렇게 제단이 있거든요.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보면 이렇게 재물을 놓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온팔로스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일상으로는 배꼽으로 사용되는데, 그 아테네 여러분들 아고라라든지 아크로폴리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광장이 있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소피스트라는 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순회 교사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 아크로폴리스를 가면은 그 연단이 있어요. 연단. 그러니까 연설할 수 있는 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단이 있고, 이게 원칙적으로 참 이 연단에서는 어떤 이야기라도 해도 돼요. 단,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민주정 아테네에서는요. 예전에 여러분들 보면 기독교인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여기 위에서 연설을 해요.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위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서에 있어요. 이 주변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 주변에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영하냐면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다신교 국가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그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그 호기심도 많아요. 새로운 신이 나왔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성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걸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 이때 새로운 신이 나왔나 보다. 아마 저 사람이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저 위에서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소피스트가 어떤 짓을 하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보면은 여기 연단에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막 연설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덕을 가르치겠습니다. 덕을 가르쳐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은 특히나 그 파르메니데스 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덕을 가르칠 수 있냐? 뭐 메론 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자, 요때 그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덕을 가르친다, 덕을 교수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만 좀 보고 갑시다. 자, 일단은요, 요 덕의 의미예요. 요거는 제가 소크라테스 할 때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은 좀 생각을 지워야 되자면은, 이게 덕을 너무 그 도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고대 히라버로 아레테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저 아레테라는 용어를 그렇게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에도 적용이 돼요. 얘도 자기 기능을 잘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을 먹는데 잘 먹잖아. 물도 안 새고. 그러면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일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훌륭함이 있고, 얘는 얘의 훌륭함이 있고, 얘는 얘의 훌륭함이 있는 거야. 그게 아르테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생각했던 덕이 뭐냐면,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이게 덕이에요. 자, 달리 말하면, 지금 아테네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출세할 때 필요한 능력.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대 민주정 아테네에서 그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요? 예, 변정술이죠. 혹은 수사학. 소피스트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그러니까 논리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출발점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변정술 수사학,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예, 민회에서 토론을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무엇인가 결정이 나잖아. 여러분들 민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재판소도 있어요. 거기도 아테네 시민들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게 민사재판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요. 까딱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자기가 자기를 변론해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소피스트들의 변정술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남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술,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자,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능력, 기술, 결국은 요걸 가르쳐주겠다. 그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덕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의 본질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사례인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론 소크라테스는 저작이 없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등장하는 소피스트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가 몇 명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소피스트들만 좀 골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타고라스입니다. 프로타고라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유명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 자,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 인간 만물 척도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용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게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불려요.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고 불리는데, 자, 이 주장의 핵심적인 논지는 뭐냐면,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의 판단 기준은 개인이다. 개인이다. 인식 주체인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 이게 기준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라는 것 있잖아요. 있음과 없음을
존재와 비존재 판단 기준은 무슨 뭐 절대적이고 영원한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김 씨는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 씨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 씨는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 씨는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만물 척도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존재와 비존재의 판단 기준은 결국은 그 존재나 그 인식 주체인 각각의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각자의 인식 있죠. 각 개인들의 인식 있잖아요. 인식은 그 각자에게만 차니다. 김 씨는 있다라고 판단했고 이 씨는 없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은 있다라는 판단은 김 씨에게는 참이고 없다라는 판단은 이 씨에게는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둘의 TF 값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네요. 없다. 자, 그래서 핵심입니다. 진리는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거다. 참이라는 건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거예요.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다. 하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인식은 존재할 수 없고 세계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 진위 여부를 판별해주는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거 없다. 이게 인간만물 척도설이 가지고 있는 함의예요. 아주 전형적인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진리에 대한 주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플라톤의 대화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이 인간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나와요. 비판이 나오거든요. 자, 이 비판 내용을 좀 여러분 잘 숙지를 해두도록 합시다. 첫째,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되는데, 자,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참이라면, 자, 요 주장을 윤리학까지 그러니까 윤리까지 적용을 해보면, 이 주장이 참이면,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 동일 행동 A가 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동 A에 대해서 김 씨가 판단하는 게 있고 이 씨가 이거 김 씨는 선이라고 판단하고 이 씨는 악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A라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A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살인이라는 행동을 쳐봐요. 물론 전쟁터의 살인이 아니라 무고한 자를 살인하는 걸로 쳐보자는 거예요. 무고한 자에 대한 살인. 물론 좀 너무 극단적인데. 자, 김 씨는 무고한 자를 살해하는 걸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대로 행동하는 거야. 근데 이 씨는 이걸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건전한 도덕감을 가지고 있죠? 이건 건전한 도덕감 좀까지도 필요가 없어. 둘 중에 누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김 씨입니까? 이 씨입니까? 고민을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 씨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씨여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각자의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니까. 각자의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이게 신박해지면 도덕적 회의주의로 갑니다. 어떠한 규범도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주의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구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는 비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사태를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나중에 상대주의의 문제점에서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킨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상대주의에 대하여. 왜 그럴까요?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래요. 도덕과 비도덕의 경계가 없으니까 분명한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판입니다. 요거는 이제 윤리적인 비판은 아니에요. 윤리학과 관련된 비판은 아닌데 요 인간만물 척도설과 관련된 있는 비판인데, 자, 지각을 지닌 모든 존재자는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죠.
자,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자 있음과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관적인 판단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감각 경험의 인식을 감각 경험의 한계에 감각경으로 한계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감각 지각이 가능한 모든 존재자는 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올챙이도 가능하지 않냐. 굳이 뭐 인간 만물 척도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과 덕의 교사로 자처했던 그의 입장이 양립할 수 없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프로타고라스가 돈을 많이 받아요. 그 아까 왜 아크로폴리스 여기 막 연설했다 그랬잖아요. 연설하면 어떤 수업에서는 몸에다가 자기가 발명한 것들 막 치렁치렁 매달고 연설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옆에 이제 좋은 집안, 그 귀족 집안 뭐 이런 아버지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듣고 이렇게 스카웃을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애 가르치는 선생님, 개인 교사로 이렇게 데리고 연봉 엄청 많이 주고 데리고 와요. 프로타고라스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강의 수강하려면은 이 정도 수강료 이런 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나는 당연히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청나게 현명한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덕의 교사. 나는 덕의 교사야. 자, 그런데 이거하고 인간 만물 척도설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면 보세요. 아까 진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에 따라 상대적이라 그랬죠. 내가 내린 판단은 그러니까 나의 의견은 나에겐 참인 거야. 너의 의견은 너에게 참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식론적 상대주의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상대적 타당성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내가 가진 의견은 내가 참이고 네가 가진 의견은 네한테 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의 의견을 나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 각자는 각자가 가진 의견에 대하여 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너는 몰라.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제 학교 와서 애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윤리학적인 지식의 측면이든 뭐든 간에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장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인간 만물 척도설에서 이렇게 주장해놓고 덕과 관련해서는 나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나는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순이다. 자, 요게 그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그 비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